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치 클리핑 34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평론가 곽동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즐거운 월요일 되고 계십니까? 저희 열심히 오늘도 풀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 노정열 개그맨님 나오셨습니다. 네, 족바가 좋아 빠르게 가. 노정열입니다. 놀래라.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깜짝이야. 예. 윤석열 저 캠페인이었거든요. 좋아 빠르게 가. 네, 요즘 더불어민주당 쿠데타 진압 일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 김현정 비대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예, 비대위원. 비대위원이자 평택을 지역위원장이고요. 그렇죠. 네. 더원협 지금 회장 맡고 있는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원협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원외 왜? 지역위원장 전체 협의회. 협의회의 장 예, 몇 예. 명이나 돼 있죠? 92명입니다. 와, 92명 중에 장. 그분들이 다 중앙이죠. 중앙위원이죠.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은데. 원외위원장 또 다른 별명이 차기 당선이 됐고 차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분명히 우리가 찾아와야 될 지역을 위해서 국회의원 배지는 없지만 열심히 뛰고 계신 분들의 대장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저런 얘기도 있어요. 준 국회의원. 그렇죠. 맞아요. 오늘 먼저 우리 김현정 위원에게 저희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요거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걸로 또 산 넘어 산이고. 꼼수 부리고 집단 지도 체제 막았더니 갑자기 당대표 권한 축소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룰 변경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 저희가 진압은 잘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양보하는 선에서 최고위원 컷오프 100%로 또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전준위안이 예. 비대위에서 이렇게 변경됐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긴급 비공식 이제 비공개 비대위 회의 열어서 네. 그 다음날 당무위원회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비대위원 회의가 있었죠. 예, 그래서 당무위에서 당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자 이렇게 다시 얘기하고 당무위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팽팽한 거예요. 현행 유지하자. 뭐 저기 선거 앞두고 룰을 바꾸는 게 어딨냐 이런 주장들이 있고 아직도 우리가 3번 졌는데 더 져야 되냐. 아직도 민심을 모르냐. 이렇게 이 정도의 그 혁신하는 모습도 안 보이면 어떡하냐 이런. 근데 의외로 주장이 팽팽한 거예요. 그것도 문제네요. 반반이라는 것도. 원래 당무위원이 52명이거든요. 네. 보통 당무위원 안 열고 서명 결의를 많이 하거든요. 네. 저도 당무위원 계속했지만 계속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예. 중앙위원회도 마찬가지. 예. 보통 서명 결의하는데 그 원안이 이제 그 비대위가 바꾸나니 원안이잖아요. 그렇죠. 중앙위 100%. 예. 그게 100%였잖아요. 그리고 저기 지역 쿼터제 도입하는 네. 거. 예. 그게 원안인데 그거 관련돼서 서면으로 그 이미 서명하신 분들이 17명이 17명이 있었죠. 들었어요. 그분은 그 다 찬성한 거예요. 17명이. 다 찬성한 거라서 그 원안대로 가면 그 현장에 참석한 사람이 21명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이 반대해버리면 그냥 원안으로 그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정보가 다행히 많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안에 논의하면서 수정안이 나와서 수정안대로 갔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수정안에서 뭐 당대표는 30% 반영하는 거고 최고위원은 그냥 가자 이렇게 갔는데 그게 절충안이었네요. 예, 그 마지막에 또 갑자기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좋은데 당대표를 20% 낮추자고 또 누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비대위원 그때 발언 안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명분도 잃고 그럼 차라리 최고위원도 다 같이 넣어서 한 25% 정도 하자. 국민 여론조사를 20%로 낮추자. 그 당대표만 30% 하게 하는 그렇죠. 것조차도 네. 또 또 낮추려고. 낮추려고. 예, 그런 의견을 낸 의원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최고위원까지 넣어야 된다. 원래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절충안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렇게까지 해버리면 이것도 저도 아니고 또 욕만 먹는다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이제 우상위원장께서 그냥 그 30% 최고위원은 그 중앙위원 이렇게 해서 그냥 만장일치로 하자 이렇게 제안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됐죠. 예. 그 지역 할당제를 취소했다 비대위 스스로 그건 언제 철회하신 거예요? 그 전날 했죠. 전날 비대위 저녁 회의. 회의에서. 저희가 전날 비대위 비공식 회의에서 그 당무회 시작하기 전에 이거는 비대위에서 다시 했는데 좀 더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비례대표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거에서 장기적 과제를 좀 가자라고 먼저 제안을 했죠. 사실은 그렇게 한 게 필요하긴 한데 제가 그날 우상호 그 비대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안 했잖아요. 네.
그거 할 때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고 얘기라도 먼저 해줬었어야 사실은 뭐가 되는데 자기가 책임지고 비대위원으로 몰렸다가 그 다음날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결과 나왔는데 그 지역 할당 갖고 우리가 얼마나 열받아 했어요. 근데 그건 비대위가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게 이러고 화가 더 나는 포인트가 됐었어요. 근데 저희가 비대위 회의할 때 밤에 네. 밖에서 저희는 난장 있었는데 밤새면서 하고 계셨죠. 그날 최악의 그때 엄청 더웠죠. 막 목이 달려들고 근데 그 비대위 회의는 누가 하자 그런 거예요? 갑자기. 아니 난 그것도 궁금했어. 저 비공개 회의는 틈틈이 합니다. 보통은 일요일 날 오후에 항상 이렇게 해서 거기서 많은 논의를 하고 월수금은 사실 공개 발언하고 그냥 좀 짧게 그냥 끝내는 형식인데 예. 우상호 위원장께서 그때 광주 예, 다녀오시고 저녁에 와서 하시야 그랬죠. 지금 김현정 위원장님이 인기가 지금 주가가 폭등이에요. 아 그래요? 예. 상승세. 사이카 지금 발동됩니까? 발동됐어요. 여기 저 금융 전문가인데 주식이 영화 나오네. 아니 근데 아직도 저희 평택에 있는 당원께서 네. 그 문자 아직도 모르시더라고 저 내용에 대해서. 네. 그래서 막 자기는 위원장님 지지했는데 이번에 실망했다고 막 그래서 전체 비대위 그쪽인 줄 알고. 네, 같이 결정한 거에 이제 같이 그 막는 분이에요 스스로. 진학군인데. 막아주신 분인데. 아니 그 지난 근데 여러분들 그때 김현정 비대위원장님이요 밖에서 우리 시민들 밤새서 고생하는 거 다 우상호 당대표 비대위원장한테 전달해 주시면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때 중앙당에 있어서 집회하는 거 다 봤어요. 아유. 여기 연설하는 것도 제가 보고 이게 제가 그래서 한마디 할까 하려다가 비대위원인데 심판이 와서 저기 그럼. 이경 부대변인 뒤에 같이 네, 마음이 얼마나 근데 네. 애달았겠어요. 참. 그 들으니까 뭐래요? 우상호 비대위원장 다 밖에서 그러냐 그러고 있어요? 아니 알고 있었대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절절함까지야. 그 사실은 그 지역 쿼터제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취지는 좋잖아요. 지역의 안배, 지역이 소외된 지역 이렇게 해서 취지는 좋았는데 그 방법이 이론적으로만 좋지. 방법이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전준위에서 좀 초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었었어요. 만들었는데 이제 실제로 적용하려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1인 2표에서 한 표를 지역에 그냥 찍으면 호남 그쪽만 또 되는 또 다른 지역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 비례대표는 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깊이 있는 숙고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지금 적용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문구만 넣는 거로 지명직 최고위원, 중해진 노동 여성 청년 기타 이렇게 되는 거를 지역을 하나 넣어서 당 대표가 이제 지명할 때 그걸 감안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된 거죠. 최진 들어오면 되겠네, 지금. 지금 지명이 그럼 거의 4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2명이죠, 2명. 2명이지. 그런데 그러니까 폭을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폭을 남겨놓은 지금 현재는 보통 노동 1명, 여성 청년 1명 예. 이렇게 했거든요. 여성 청년 합쳐서. 예, 보통 그렇게 했죠. 예. 근데 이제 지역도 1명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당선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선출직들의 그 분포를 보고 좀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예. 예. 예를 들어서 여성 청년이 이미 이렇게 하면- 선출직에 있다라고 하면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어쨌든 다 조용히 말물이 됐는데 저희가 만족은 못해요. 그렇죠. 예. 오히려 우리가 양보를 했는데 네. 양보한 것도 뒤집으려고 했던 상태였고 오늘 비대위 회의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제 룰이 다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확정 완전인데 더 이상 못 흔드는 거예요? 예, 이제 끝났죠. 룰은. 나 정신이 없어. 하도 흔들어대니까 또 무슨 꼼수 뭐 자꾸 그러니까 이제 끝난 겁니까? 진짜로? 끝났죠. 어. 끝났고 이제 17일부터 등록 받잖아요. 네. 후보 등록되면 이제 17일 등록 끝나면 이제 후보들 워딩 중심으로 이제 흘러가겠죠. 전당대회 쪽으로 많이 이제 관심이 이제 갈 거고 그분들이 어떻게 당 쇄신할지 그런 것들을 공약으로 이제 정책이나 이런 거를 낼 거니까 네. 그쪽으로 갈 거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사실 혁신 비대위라고 사실 시작한 건데 사실 혁신안을 저희가 지금까지 제출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룰 전쟁만 했죠. 예, 평가단은 지금 구성이 돼서 지금 평가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2가지 이제 우리 비대위에서 이제 발표한 게 뭐냐면 당원 청원 제도, 예. 당원 평당원들과의 소통을 좀 체계화하자 그래서 당원 청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해서 지금 빠르면 이번 주 정도 발표를 구체적으로 좀 할 것 같고 내용은 발표했고요. 이미 하겠다는 건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지금 준비해서 이제 발표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늘 했던 얘기들인데 항상 말에 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민주당이 인재들을 스스로 좀 육성시켜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뭐 선거 때만 되면 뭐 이렇게 인재영입이라는 이름으로 외부 인사들 갖다가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왔던 사람들이 입지가 많이 줄고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자 그래서 이제 인재 육성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것도 이제 발표했죠. 인재 여기 있잖아요. 인재 영입하신 분들 중에 최지은 박사랑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은 지금 근데 정당 한 번 들어오면 원외에 계시잖아요. 한 번 들어오면 끝이더라고요. 한 번 들어오면 집독해 돼서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까지가 가장 비싸고 누구 줄을 타고 들어오느냐인데 저는 이거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민주당이 원하는 인재가 뭐냐라는 그림을 명확하게 그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잘 듣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할 때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사회를 더 이롭게 한다. 그런 면에서 가치에 맞는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쭉 어느 나라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분 훌륭하니까 이래서 써요 하다 보면 결국 각자 형태로 나오면서 인성 문제 논란 같은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인재성을 좀 명확하게 그려놓고 그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근데 않을까. 이 당원 청원 제도는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또 이 지지하는 그 성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간에 무조건 싸움의 장터가 돼버릴 것 같아요. 지금 당원 게시판도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관리가 안 되는데 당원 청원제도 그게 정착이 되겠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서로 끌어내리는 도구로 쓰이게 되면 없는 이만 못하게 되겠죠. BHS 국민청원제도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준이나 조건 같은 걸 잡아서 지금은 청원도 중요한데 해당 행위자 이거 당원들 어떻게 처리 못합니까 이거? 대선 실제로 때 맞아요. 윤석열 찍자고 했던 애들이 아직도 민주당에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민주당 지지자예요? 그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당원 게시판에서 난리쳤던 당원들 목록 정리한 게 있습니다. 어떤 당원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 뒤에 앉아서 지선 때도 그렇고 끝나자마자 선거 평가에도 똑같은 아이디를 똑같이들 분탕질하고 있거든요. 그 심지어 그 사석에서 보면 트위터나 다른 쪽에서 그 윤석열 뽑았다고 우린 윤석열 뽑았어야만 했다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해당 행위 같은 걸 처벌해야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갈 텐데 저 얘기나 좀 해주고 싶어요. 당원들 의견이나 좀 들으라. 아유 무슨 청원이야 씨. 아무리 떠들어도 얘기 죽어도 안 들어놓고 무슨 여의도와 지금 민주당의 간격부터 좀 줄이는 게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저도 사실은 이제 뭐 20년 노동운동하다가 이제 당에 들어와서 기본적인 삶이 좀 진보적인데 이번에 그 전당대 룰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그 어떤 얘기들을 참 말로 못할 웃지 못할 그런 얘기들인데 뭐냐면 전당대 그 장경태 혁신안이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반대를 막 해가지고 그 혁신안보다 덜하게 이 정도로 막았다. 이렇게 그거를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안에서. 참 그래서 내가 이게 우리 당원들하고 민심이 당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잘 못 있나 이런 생각 확 들더라고요. 술 잘 하세요? 저요? 예. 왜요? 잘 못하시면 저녁에 술 먹으면서 우리 실명 다 뽑아서 듣게. 저녁에 궁금해 죽겠어 얘기 듣다 보니까 언놈들이 언소리를 하고 다녔는지. 아니 민주당은 누가 더 혁신을 했냐의 경쟁으로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 혁신을 막았냐의 나는, 그런 경쟁이 되는 게 웃긴 거죠 지금. 극단적인 장경태안을 뭐 내가 막았어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니 솔직히 장경태안도 약간 후퇴한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네? 근데 후퇴가 거듭되고 결국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룰 갖고는 전쟁을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차피 당대표 선거는 뭐 이재명 후보 나오시고 이재명 의원님 나오시고 나머지 97 세대들 나오시고 서로 나온다는 소리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3명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너는 누가 3명이 올라갈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외 2명이 누가 될지 그것도 많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사실 최고위원회에 더 쏠리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은 중앙이 100%인데 과연 최고위원 중에 우리 친명계 의원들 한 몇 명이 살아남을 것이냐.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이 보시면 어때요 지금 분위기가? 제가 듣기로는 최고위원 후보 중에 박찬대 의원만 공식적으로 그 이재명 의원 후보 나 출마하면 이제 후보죠. 후보하고 런닝 개념으로 최고위원회에서 뛴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친명 마케팅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저기 전화 많이 오더라고요. 정청래 의원님도 전화 왔던데.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김현정 비대위원이 그 노동의 표가 많거든요 그쪽에 중앙이 그렇죠?
40표 있습니다. 40명. 400표, 그러니까 500명 정도 중에 40표를 갖고 있어요. 노동위. 노동에만. 네. 원외가 92명이고. 본인이 직접 나가셔야죠, 그럼. 아. 아니, 왜 안 나가셨어요? 네. 하여튼 전 최고위원도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당 대표가 지명직 2명은 못 건드리는 거죠? 이상.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막판에 또 그거 흔들라고 했잖아요. 당 대표 권한 축소시키려고. 여러분들 이제 좀 안심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룰 완전히 세팅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그 왜 최고 당 대표 권한 축소하는 거 그 저기 공천권 관련한 것만 그 심의를 의결로 바꾸는 이제 원래는 합의였다가 뭐 의결로 약간 낮췄다 이렇게 네. 얘기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 최고위가 이제 수요일인데 화요일 날 또 그 막 여기저기 연락 와서 또 이거 또 있다고 말해서 막 제가 뭐 또 있어 내가 막 그랬는데 왜냐하면 우상호 위원장도 집단지도 체제나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그 전부터 쭉 하신 얘기가 있거든요. 네, 하신 얘기가 있었는데 또 그래서 잔뜩 긴장하고 이제 그 수요일 날 아침에 딱 갔는데 9시 반부터 공개 발언하잖아요. 그 전에 9시에 이제 비공개적으로 이제 모여서 좀 논의를 하거든요. 예. 거기서 전준희 간사 맡고 계신 의원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논의한다고. 그러니까 우상호 위원장께서 다행히 그거 내가 이미 부정적으로 한번 얘기한 게 있어서 그 감안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해서 속으로 어우 너무 잘 됐다. 그때 그 아침에 돌았던 게 밭 그래갖고 여기저기서 또 다시 당 대표 권한 흔든다. 근데 갑자기 전준희 위원장님께서 사퇴하셨는데 전준희 위원장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 입장이 강고하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막 들려서 저 그런 얘기가 막 소문으로 돌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행히 다 마무리가 돼서. 우리 김현정 위원님은 앞으로 이제 비대위 끝나면 어떤 행보로 그냥 지역 잘 관리하고 다음 총선 보시는 겁니까? 열심히 해야죠 지역을 바깥을. 예, 여러분들 우리 김현정 비대위원 유튜브가 있어요. 평택 김현정 TV. 예, 지역구가 평택이시거든요. 평택 김현정 TV. 반드시 여러분들이 앞에다가 평택을 써야지. 안 그러면 김현정의 뉴스쇼만 떠요. 그러니까 평택 김현정 여러분들 나오시죠. 아유. 9.17 사진 잘 나왔다. 야. 어떻게 보면 개국본 초창기 멤버예요. 제가 총선 때 네. 이렇게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처음에 그때 만들면서 나갔을 때 한 10,000명 좀 넘었는데 네. 2년 동안에 이제 활동 별로 안 했고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예. 8,900명으로 줄었는데 지난번에 여기 이 정치 클리핑 나와서 한 300명 늘었어요. 네. 그 제 목표가 다시 10,000명 채우는 거예요. 그럼요. 채우셔야죠. 금방 채워놓게요. 네, 우리 곽동 선생님 한마디 하면 돼요. 네. 그럼 현재 그 안규백 위원장이 했던 전준희는 역할을 다 끝낸 거고요. 그렇죠. 예. 룰 끝났으니까. 룰 끝났는데 이제 소소하게 이렇게 문구나 이런 것들 당원 당규 정리하는 것 좀 있는데 그거는 뭐 큰 틀에서의 룰은 아니니까요. 예.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도종환 위원장이 이어받아서 경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비대위가 지금 계속 사실은 혁신을 추구한 게 아니라 저희가 볼 땐 비대위가 늘 불안불안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그 우상호 위원장한테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문자로 써서 보낸 거 답은 없습니다만 계속 써서 보내서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고 맨날 그러는데 그 내부에서 비대위를 겪어보다 보니까 민주당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정 능력이 있어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불안합니까? 이제 보기에 따라서 해석이 좀 여러 가지 그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우상호 비대위가 안정적으로 잘 해왔다는 평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고 요 전준희한 한번 이렇게 와장창 바꿨을 때 한번 와장창한 거 빼고는 그렇죠. 그것도 사실 그냥 뭐 비대위 결정이니까 따르라 이렇게 안 하고 또 당무위 의견 받아서 또 이렇게 당원들 의견 수렴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또 원복시킨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자정 능력이 민주당 내에 스스로 그런 자정 능력이 생긴 거 아닌가를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싶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평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거 끝나면 거기에서 이제 뭔가 이제 쇄신 아닌 혁신안들이 좀 담길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 몇 가지 지금 뭐 그 저 당원 아까 말한 거 2가지 있었죠. 교육하고 이제 당원 청원제도 이런 거를 하나씩 이제 발표도 하고 있지만 그런 내용도 담아서 방향성 저희가 제시해주면 새 당 대표가 더 세게 좀 쇄신하고 혁신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비대위원님에게 좀 건의 사항을 제가 하나 전달해드리면 우리 2030 청년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 들어왔잖아요. 네. 좀
민주당이 주최하는 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너무 간절히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우리 개국본에 다 들어와 계시거든요. 지금 개국본에 다 피신화 계세요. 지금 한 몇천 명이 지금 2030 지지자들이 다 들어와 있었고 저희가 어디 수련원 같은 데 하나 잡아갖고 진짜 1박 2일 뭐 코스로 한 다음에 뭐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 강사로 와갖고 정치 입문 그것도 시작은 만약에 민주당에서 해준다면 좋지만 안 되면 저희가 좀 해드리려고. 좋네요. 그 정치 아카데미 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거 좀 민주당 의견 좀 많이 반영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분들에게 좀 화제를 좀 바꾸면 하여튼 민주당은 여러분 이제 선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저기 BDS 지금 뭐 하냐고 아까 여쭤봤는데 지금 조광특위에서 또 지금 조직강화특위. 전국에 지역위원장 다시 공모 절차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사고 이제 지역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253개 지역위원회가 다 공모 대상이에요. 아 새로 일단은 전체 다. 원칙적으로 다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지역구 있죠. 네네. 그 중에 이제 단수인 곳 두 군데는 또 그 국회의원 지역구인데 경선 지역도 있어요. 오. 국회의원 지역은 보통은 이제 신청을 안 하는데 두 군데는 누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거기 빼고 단수 지역들은 다 이제 확정이 됐는데 어디예요? 그 현직 국회의원 자리에 거기 경선 지역으로 한데 어디예요? 누구예요? 그냥 뭐 그 말을 해도 됐나요? 이거 서울 하나 경기 하나 이렇게 있어요. 경기면 거기 과천 혹시 이소영 지역구인가요? 아니 상당히 다선입니다. 오. N모 N모야 N모 K입니다. K. 이야. 재밌다. K는 곽동수인데. 저기요. 예. 아. 어제 이재명 의원님이 광주를 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다시 호남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하는 광주에 가서 새몰이하는 거 아니냐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곽동 선생님? 노정현 우리 개그맨부터. 아무튼 그 아까 인천 계양에서 어떤 그 산책하는 거 그런 느낌이고요. 하고 두 번째 가셨어요. 그 복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저 면티에 굉장히 가볍고 편안한 복장으로 가셔서 할 말씀을 따박따박 하시는 걸 보고 저희가 우리 지금 김현정 비대위원께서는 어쨌든 비대위원의 몸을 담그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잘 마무리했다고 하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저희가 이 민주 촛불 시민들이 민주당사 앞에서 이렇게 몇 차례 고비고비마다 외쳤다는 것은 사실 보통 일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일 없이 상식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는 사실은 그런 집회를 국민의 힘 앞이나 윤석열 앞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면서 참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그 열변을 토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당시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있었다면 지금의 시대 정신과 우리 당심 그리고 민심은 이재명 의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몰아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어떻게든지 기득권 유지하면서 룰 가지고 꼼수 부리고 장난치려고 했던 그 체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금 그리고 진보 스피커들이 다 지금 기억하고 있고 방송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하니까 갑자기 이 생각나는데 이제 어제 일요일 날 아침마다 우리 우상호 위원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이제 한 달 기념 이제 우리가 6월 10일 날 시작했거든요. 아유, 한 달 새 참 많은 일. 거기서 이제 하고 오늘 아침에 똑같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비대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나를 찾아와서 먼저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바로 의원들이 기자회견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서운함을 좀 토로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더원협 대표로 입장문 냈잖아요. 보도자료 내고 그러니까 좀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못 듣는 척하고 이러고 있어요. 아니, 못 들은 척 하셔도 되는 게 사실 그게 배부른 투정인 게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연락해도 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따로 입장문 내셨어요. 제가 들을게요. 그게 우리가 필요한 쫓아다니는 말씀이에요, 리더십인데 네.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의원 같은 경우 지방선거 나서면서 광주 가서 한번 격려할까 그랬는데 다들 알다시피 뭐 광주 호남은 뭐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끝나거나 오셔 이러고 하는 게 광주 지역의 정서였어요. 그리고 계양 지역이니까 계양에서 한번 만남을 가졌고 이번에 광주로 간다 했는데 아주 놀랍게도 그 지역에 있는 위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별로 홍보를 안 해줘서 그냥 타 지역이거나 오히려 현장에 계셨던 분들 얘기를 들으면 진해에서 여수에서 전주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더 많았었어요. 장성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 그 땡볕 내리치는데 거기 모여서 그래도 가득 메워갖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 다른 어떤 것보다 약속 지키고 가는 게 너무 좋았죠.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지만 굉장히 잘못된 접근 같아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말씀대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량껏 조정할 수 있을 때 전화 걸고 미래 얘기를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판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누가 전화를 하고 합니까? 맞아. 그거 생각 굉장히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 방송을 지금 곽쌤 말한 대로 말을 해서 풀 게 있고 조정하는 게 따로 있지. 완전히 정말 국힘 하는 짓 이상의 비상식적인 일을 하는데 전화해서 형 받고 이미 판을 깬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호 앞으로도 지금 경고하시는데 앞으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런 일을 만들면 안 되죠. 그 우리 얘기하는 대로 선비질하고 있다고 욕먹는 이유가 타당하기도 해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자신이 갑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이런 의리라고 생각하게 되면 누군가가 자신의 리더십에 의문을 표기했으면 쫓아가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비대위원장이 그 밤낮 우리가 얘기하는 여의도에 갇혀 있다고 하잖아요. 매주 일요일마다 기자회견 합니다. 그거 나오는 얘기 뻔한데 거기서 설화가 나왔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상호 의원이 쓸데없는 얘기해갖고 뭐 수박이라 부르지 마라. 그것도 그 첫 기자회견에서 나온 거고 지금도 얘기하는 게 좀 한심한 거죠. 한가한 소리라고 있어요. 우리는 당을 지금 대선을 뺏겼고 지선도 져서 그나마 이재명 의원이 있어서 다행인데 간절함이 없어 보이는 비대위원장 얼마나 공감 끌어내겠습니까? 아, 결론 봐. 비대위가 뻘짓하긴 했지만 당무위원회가 고쳤잖아. 그럼 비대위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래도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좀 소통하려고 유튜브도 하고 그러다가 그나마 그래서 당무위원회에서 좀 바꾼 거예요. 맞아. 완전 그 여의도에 갇혀 있었다 그러면 아예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유튜브 하시면서 좀 그래도 소통을 하셨었어요. 박지희, 오창석 씨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견 전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쪽 정도 멤버들이. 지금 오늘 제목 나왔지만 2달 만에 30사라는 게 역사적인 거잖아요. 우리 지금 전력을 기울여서 총력을 기울여서 견제하고 대안 제시할 좋은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이런 게 정말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이 더운 날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민주당 사업에서 구호를 외친다는 게 얼마나 자괴감 듭니까 사실은. 진짜 우리 비대위원으로 이 자리에 오셨지만 비대위 현재 비대위는 가장 그 이번에 큰 책임이 뭐냐면 이번에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흥행으로 이끌어야 돼요. 그럼요. 그렇죠? 네. 이게 또 싸움판이 아니 정말로 흥행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대진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떠세요? 우리 비대위원님 보시면 흥행 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흥행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여론의 스포트라이트 받고 막 으쌰으쌰하고 사람들이 정말 이번에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또 이 새끼 죽여 저 새끼 죽여가 아니라 그냥 다 같이 승자한테 박수 쳐주고 새로운 인물들이 와갖고 연설하는 거 보면서 박수 쳐주고 또 다른 어떤 최고위원들 나오신 분들도 응원해주고 막 이런 좀 잘 연구 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정환 위원장이 좀 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7개 권역 돌면서 이제 전국 돌면서 유세하고 하는 일정들도 지금 투표권이 많은 지역을 뒤로 배치해갖고 지금 흥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등등 해서 뭐 준비를 많이 하고. 예전 같이 제주도부터 쭉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예. 투표권이 많은 그럼 호남이 가장 늦게 되는 건가요? 일정표를 이제 정확히 아직 확정된 건 못 봤는데 그런 식의 이제 뭐 제가 보니까 가면은. 대구, 강원 뭐 이쪽이 제일 8월 6일 날 제일 처음으로 시작해갖고 다 올라오던데. 뭐 다른 건 몰라도 지난번처럼 이상한 사람들 데려다가 청문회 같이 그런 식으로 점수 따는 뭐 김경률을 부른다든가 김혜영을 부른다든가 뭐 이런 추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김혜영이? 경선 흥행을 위한답시고 날카로운 청문회를 한다고 우리 후보들을 반쯤 다 패놓고 네. 엉망을 만들어놨어요. 전 그 뭐하러 이런 걸 하나 했는데 이번에도 혹시 흥행이란 이름이 나오게 되면 흥행은 수많은 그러니까 지금 지선에 투표하지 않았던 당원들이 야 그래도 우리 당대표 제대로 된 사람 뽑자 최고위원 뽑자 이러고 나서게 만들어야 되는데 선거 3번 서울 보선부터 자꾸 3번 연속 졌는데 뭘 당대표 투표해 지들끼리 가라 그래 민주당 싫어하고 가라앉은 분들이 꽤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끌어들일 생각을 해야죠. 집토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전당대회 관리도 시급하지만 이제 비대위에서 그래도 국힘당과의 싸우는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의원님의 표적 수사 노골화되고 있고 검찰 세팅이 돼가고 있고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지금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죠.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대비 좀 하고 계세요? 지금 어때요? 저도 비대위 때 그 공개 발언하거든요. 저희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여기 우상호 위원장하고 온대 거만 주로 나와서 그런데 저도 계속 그거 공격하고 있어요. 정치 보복하고 그렇죠. 뭐 인사 참사 비선 채용하고 이런 것들 정말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그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가 붕괴돼 있더라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무부에서 한다 그래요. 예, 추천하는 곳이 있고 검증하는 곳이 있는데 추천과 검증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추천한 사람도 검찰에 있던 그 사무국장에 있던 사람 인사 비서관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원모. 예, 윤석열 대통령 시킨 사람 추천하고 검증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는 시스템이니까 서로 견제 균형이 안 되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임명한 사람이 그냥 무조건 그 강행하는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홍열 같은 사태가 나는 게 사람 놓고 앉아서 너는 중상, 너는 중하 이거하고는 인물평하고 있던 그리고 당대표는 송홍열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권성동은 이러고 있더라고요. 결국 자진 사퇴하면서 4명째 장관급이 낙마했고 오늘은 금융위원장 갖다 집어넣고 근데 워딩을 잘 뽑아내고 좀 이준석이나 저쪽 조중동처럼 뽑아내야 될 게 그러니까 뭐 인사검증 시스템 확보하라 이러고 나가게 되면 그 니들 잘해라 하는 얘기니까 별로 경고성이 안 와요. 언제든 송홍열처럼 자동 낙마할 사람. 그리고 지금 코로나 다시 확산된다고 결국 도스태핑도 안 한다는데 우리 보건 핑계 복지 삼아 하는 쪽 거죠, 담아 있는 장관이 없어요. 복지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이 연속으로 2명이나 낙마했어요. 뭐 하는 짓인 건지에 대해서 따져야죠. 그러니까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이제 스스로 4번째 낙마를 했죠. 장관급으로는. 사퇴를 했죠. 네. 그렇죠. 장관급으로고 장관급으로는 4번째죠. 청와대 비서관까지 하면 5명. 5번째.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국민의힘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사람을 누가 추천했는지를 몰라요. 서로 윤핵관이겠지 그냥 하는데 윤핵관도 몰라요. 다 지인들 그냥 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하고. 그냥 지인 추천 막 서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결국은 떠넘기다가 나중에 안 되면 정치권에서 사퇴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인사 부실 검증, 인사 실패. 그러니까 들러리 서서 검증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 지인이고 누가 와도 대통령이 찍어서 내보낸 거다라고 꼬리표가 달려 있는데 거기 가서 이 사람 이런 거 있어요. 알면서도 통과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송홍열이 갖고 있는 재산서부터 문제 있을 것들을 알면서도 일단 올려봐. 그냥 말 그대로 좆바가 이러고 간 거죠. 좋아 빠르게 가면은 대충 우리끼리 임명하고 발음이 끝내. 이상하네. 이러고 가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 법무부 내에 있는 인사관리 검증단인가요? 예. 그게 엄청난 문제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저 청와대에서 했잖아요. 그 공직기관 비서관 민정수석실에서 그렇죠, 인사검증을 그렇죠. 했는데 인사검증을 해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된 사람도 있잖아요. 임명되는. 근데 그 모든 정보들이 인사검증 끝나면 본인의 그 정보 제공 동의를 전제로 해서 하는 거라서 끝나자마자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해서 30년 동안 이거 볼 수가 없게 해놨대요. 근데 법무부 산하에 있는 이 검증단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거기로 그게 가져간 갖고 있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들을 검찰 캐비넷으로 캐비넷에서 가고 글로 가고 글로 있는 가는 거예요. 거네. 예, 예.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떨어지더라도 군소리 못하게 해야 되고 그렇죠. 임명됐던 거에서 거부해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게 기본적으로 비민주 반민주적으로 나가는 게 이런 한동훈이 모든 걸 주었을 때 그야말로 한동훈의 소통령이라는 게 그런 권력 약점을 다 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이니까 비밀 문서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법무부에서 지네끼리 돌려보는 거 아니에요? 네. 검사들끼리. 거기다가 지금 뭐 이 정부 인사가 예. 그 각종 위원회들도 많잖아요. 거기에 야당 추천 인사들도 많거든요. 그런 인사들까지 다 거기서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다 지금 캐비넷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직에 있는 기관장들도 예. 지네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을 테고. 예. 그 이준석 건 뭐 뒤에 배우 있다 이거는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게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좀 수상했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사실 비대위원장 이제 전당대회 룰 세팅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윤석열 정부랑 좀 제대로만 싸워도요 이게 30% 뭉개져요. 얘 20% 정도 나와도 진짜 뭐 나라 팔아먹어도 찍겠다는 사람들 20% 빼고는 더 이상 찍을 사람이 없어요. 오늘 KSOI 윤석열 지지율을 보니까 34.5 나왔어요. 부정평가가 60% 넘었다는 거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진짜 10명 중에 4명은 윤석열 아유 손가락 벌써 자르시는 분들 많은 거예요. 참고로 부정평가는 지금 여기 50%대 나오네요. 왔다 갔다 부정평가가 했었습니다. 지금 60.8까지 올라갔고 윤석열은 근데 저는 추락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게 60%가 넘었다는 것은 원래 기본으로 지지층이 있었던 아마도 20대로 추정되는 그리고 7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외침이 있어야 60대가 넘어갑니다. 60%대가. 그러니까 제가 지지율 빠지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거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정권 잡은 거는 정권 교체의 열망을 조중동과 함께 높여놨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니즈는 끝난 거예요. 정권 교체가 됐는데 이 정권은 이제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정권 교체 해놨어. 봤더니 뭐야 물가 폭등, 뭐 집값 지금 막 미분양 사태 일어나고 자기네들 생각지도 않았던 그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리고 20대 30대들이 윤석열을 찍었는데 다 거짓말이야. 병사 월급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가 이제 후회하는 거죠. 근데 반전에 이제 와서 기회는 하나도 없다. 거기에 절대 사라지지 않는 위험 요소가 김건희. 그렇죠. 계속 다니면서 이슈 만들고 사적으로 사진 뿌리고 어디서 무슨 쇼핑했대더라 이런 얘기가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많이 나간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의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 그거 하나 진짜 가와만사성 아닙니까? 집을 못 다스리고 밖에 나가서 뭘 하겠다는 거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진짜 심각한 게 어떻게 보면 집권 지금 가장 지지율이 60% 70% 막 80%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부에 대한 기대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인데 윤석열이 도대체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비전이 없어요. 대통령이. 오로지 국민의 힘하면 이준석 성상납, 의혹 이거 갖고 싸우고 있고 해외에 가갖고 김건희라는 사람은 6천만 원짜리 목걸이니 국민들은 실험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뭐 1억 2천만 원짜리 막 풀었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참.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고 지지율 급락하니까 윤석열 씨가 지금 이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대요. 지금 조중동에서 계속 윤석열한테 시그널을 보냈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조선일보 출신이 청와대 그 대변인으로 갔는데 누군지 몰라요. 강윤선의 존재가 없죠. 네. 대변인이 아무도 누군지 만난 적이 없어요. 저도 대변인 누군지 모르. 대변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원래 국정이 딱 제대로 막히면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하면서 대변인들이 맞습니다. 누가 되는지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네. 문 앞에서 그냥 술 들게 갖고 나오다가 한마디씩 하고 바지 거꾸로 입고 들어가고. 막 들어가고 말 안 하고 하다 말고 기분 나쁘면 째려보고 가요. 아니 안 한대요 이제. 야 이게 손가락질을 하는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건데 얘들은 솔직하지 못한 게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알면 거기 나가도 됩니다. 근데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대표적으로 노동정책 같은 경우 대통령이 뒤집어 엎었잖아요. 총리까지 다 있었던 게 전무후무한 일인데 그냥 다 술술 넘어가고 있는데 김건희가 복잡해지면 늘 도어 스태핑을 안 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번에 빠진 것 중에 굉장히 국민들이 충격적이었나 봐요. 나토 그 에어포스 1 공항기에 이원무 비서관의 와이프 신 씨가 탔다는 거. 와 이게 코바나 콘텐츠 직원, 그다음에 황 씨, 그다음에 육촌 이걸 떠나서 그 비행기에 자기랑 친했던 검사 와이프가 타? 그리고 보니까 그 와이프가 윤석열하고만 친한 게 아니라 김건희 씨랑도 오래전부터 교분이 있었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야말로 권력 사회화잖아요 이게. 저도 오늘 공개 발언에서 했었는데 그 신 씨가 그쪽 전문. 목이 메이셨어. MBN 앵커 하던 신 씨. 예. 아이고. 영어 잘하고 해외 유학 경험 11년을 윤석열이 얘기하는. 윤석열 영어 컴플렉스 있나 봐. 그런 것 그 같아요. 중매를 윤석열이 썼다며요. 네. 네. 둘 중매를 그리고 고액 후원 대선 때 1,000만 원. 합쳐서 2천만 원이라고. 자생한방병원. 예.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 에어포스 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1호기는요 각종 위급한 비밀도 치고 국가기밀이 있는 곳이죠, 맞아요. 친하다고 그냥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경호차 사실 그건 경호실에서 엄격하게 막아야 되는 건데 그럼요. 누가 태우래라고 하면 못 막는 거예요. 제대로 정부 기능이 발동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저거 대통령이 태우랬어 그러면 경호처도 손 놓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나라가 망하는 그렇지. 누군가는 안 됩니다라고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위반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타고 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걸린 거가 이건데 안 걸리는 건 얼마나. 변명하는 게 더 웃기잖아요. 그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알 것 같아서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실 그 대통령의 외국 순방하고 이런 것도 다 1급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그게 거기 같이 간 거, 그러니까 뭐 자비로 갔다 뭐 이렇게 한 거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변명이라고 하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통령을 이렇게 수행하고 간 거 자체가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민간인한테.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비선이죠, 여기저기 사업하면서 그냥 비선이죠. 얼마나 후가후회할 수 있는 써먹겠어요. 거고, 예. 나도 자비로 따라갈 수 있어요. 나도 비행기표에 아니, 태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에어포스 왕 탈래 그러면 수천 명이 탈라 그럴걸요, 돈 내가지고. 나도 자비로 따라갈 수 있어요. 홍보 효과는 있으니까. 그 비행기표하고 숙박비는 대줬을 거 아니에요. 그거 국정조사감이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맞습니다. 나중에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이게 좀 비극적인 극단적인 사례가 우리가
왜 윤 씨 집안의 건강 아니 이걸 걱정해야 되느냐.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갖거나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든 범죄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가까운 사람의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베 같은 경우 전직 총리에 2번이나 했는데 경호팀이 게을렀었어요. 그래서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풀어놓지도 않고 총소리가 나는데 몸 던지는 놈 하나도 없었고 일본 내에서 자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방심하면 저런 게 생기는 거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정권 시작하고 처음 나가는 해외에 벌써부터 아무나 태우고 당신 나가서 스케줄장을 누구 데리고 와 내가 대통령인데 내 마음대로 해 도대체 규칙이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이런 무법 정부죠. 법 위에 자기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고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건 출퇴근하면서 용산에 대통령실 꾸몄다는 거 말고 지금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당으로 좀 넘어가 보면 사실상 민주당이 이제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비대위냐 권선동 체제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머리가 둘이에요. 결국은. 예, 지금 보니까 이제 이준석은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됐는데 윤석열이래 이준석이는 근데 본인은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지금 뭐 최후의 발악이다라고 언론에서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권선동 대행 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6개월 후에 그럼 돌아오면 다시 당대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논리적 해석으로는 그런데 아니 논리적으로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더 시끄러워질 거예요. 이준석 씨가 잘못 생각한 게 모든 윤리위의 그 올라온 안을 추인할 수 있는 최종 승인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당대표가 아닐 경우에 해당하는 얘기지. 당대표 자신이 비위가 있어서 올라갔을 경우에는 거기에는 재척이나 기피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석상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 억지를 부리는데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당원 가입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올리고 내가 정의로운 희생자인 양 꾸미고 있는데 중요한 건 성범죄 했냐 안 했냐 갖고 처벌받은 게 아니에요. 성범죄 여부는 모르겠는데 그 성범죄 증거를 은폐하라고 누군가에게 사주했던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증언 들어보니까 이건 타당하다라고 국민의힘 윤리심판원에서 내린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준석이 그걸 변명해야 되는데 나는 억울하다 당했다 하면서 난 계속 당대표야 라고 하고 있고 권성동은 아니야 라고 하고 있고 그 뒤에서 안철수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었어 이러고 있고 분위기가 아주 묘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좀 짚어봐야 될 게 현재 이제 권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무슨 사고로 날아가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사고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가 아니라. 그러면 6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이제 징계가 끝나면 복귀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준석이가 지금 권선동이가 이제 대행 체제거든요. 전당대회는 없다. 대표 선출을 위한. 그럼 자기가 6개월 동안은 계속 당대표 권한을 가지고 휘두르게 대행 체제로 이게 장기화돼 가는 거거든요. 네. 이준석의 임기가 내년까지예요. 어떻게 내다보세요? 이게 진짜로 권선동이 6개월 동안 저 대행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갖고 전당대회를 할 거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6개월 이후에 또 이준석이 복귀하는 걸 절대 그냥 둘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현정 위원님? 이게 지금 그런 얘기 있어요. 권력 투쟁이 그렇죠.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바로 거리로 해가지고 뭐 저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면 지금 당 대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유리하잖아요. 그 저기 안철수라든지 나경원이라든지. 근데 권성동이나 이런 분들은 나중에 하는 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자기 원내대표 임기 끝난 다음에 그렇죠. 정진석. 전당대회를 해야지 자기가 출마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계산하고 있는 수싸움들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그래서 있는 거예요. 6개월간 시간 끄는 거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이준석 저 대표가 되게 좀 반전 카드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그러니까 재심 청구하는 것도 같은 사람들이 재심하니까 네. 내부 폭로밖에 없는데 너 죽고 나 죽자 작전밖에 없어요 지금 이준석은. 가처분했다가 나중에 기각당하면 그렇죠. 그것도 가처분도 위험해요.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6개월 동안 시간 벌면서 여론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윤리위에 재심 신청을 해봐야 윤리위원회 구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 똑같거든요. 그렇죠. 예. 자기네들이 내린 윤리위 심판인데 재심해봤자 똑같거든요. 그 지금 그래갖고 주말에는 잠행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준석이가 어떻게 하냐 했더니 SNS에서 뭐 당원 가입해달라. 뭔가 그냥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예상하건대 권성동의 대행 체제가 장기화가 될 것이냐. 그거는 이준석 친이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국민의힘에.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나 했더니 전당대회 열지 말고 일단은 맞아요. 비대위도 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6개월만 6개월 뒤에. 안정적으로 하면 이준석이가 복귀한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요 수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저는 과연 권선동이나 윤핵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또 뭔가를 끄집어내서 사실 저는 이준석은 끝났다고 봐요. 우리 김현정 비대위원 말씀대로 이준석이가 여기서 엎을 만한 카드가 없어요. 이게 60분짜리 미드를 볼지 공포 영화를 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상 끝나긴 했는데 완전히 죽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뒤에서 그 자리를 탐내는 사람은 있지만 이준석이 완전히 뻗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걸 다 알면서 일부러 억지 부리는 거잖아요, 지금. 억지 부리는 사람이 버팅기고 있으면 순리적으로 간다면 지금 현재 2달 정도 시간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에서 권력이 비었다고 하는 거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오늘 아침에 다 얘기하잖아요. 나경원도 얘기하고 김기현도 얘기하고 온갖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이준석만 비켜나게 되면 정리가 되겠죠. 근데 안 비켜날 거니까. 저는 이준석이가 당원 가입을 독려한 거는 그 이후의 포석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준석 사고 당하자마자 뭐 당원 가입 몇만 뭐 이런 데이터가 나중에 나오면 자기가 이제 물러나게 되면 신당 창당을 준비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나감으로써 당원들이 얼마나 빠져나가는 숫자도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날 팔로우미 나 따라와라 하면 이제 국민의힘과 대적할 만한 신당 이러면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지금 탈당이 좀 일어나줘야 되는데 탈당이 없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바꿨나 봐요. 이게 들어오라고. 일부러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준석 편이거든요. 이게 급하면 뭐든 하게 되는 그렇죠. 게 지금 2달이면 민주당 대표가 나옵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언제까지 당대표도 없이 이준석이 그래도 잘 싸우는데 지지율 올린다는데 그러면서 석 달 지나가면 투표가 생겼을 때 그쪽에 당원들이 나왔을 때 그 당원들이 다시 이준석 징계 절반만 하고 풀어서 복귀시켜라. 이거를 모색하는 건데 쉽게 안 될 거예요. 지금 그 자리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우리는 이준석이 결사항전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준석 응원해야 돼 지금은. 지금은 이준석 우리가 응원해주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지고 지금 친 이준석계는 전당대회만 막겠다. 그럼. 어떻게든지 6개월 이후에 또 반전 카드로 들었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지는 않은데. 혼란의 중심 이준석을 응원해야 되고 실제로 권성동은 실수가 너무 많아요 요즘. 그리고 그냥 여기저기서 보면 안철수 당대표를 원하는 여론조사가 많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나경원은 또 왜 나옵니까 이거? 그 안철수 측에서 나오니까 그럼 당대표가 비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지 지난번 2위였는데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김기현, 권선동, 권영세 배현진은 왜 끼는지 모르겠고 정진석 뭐 이렇게 이 사람들 결국은 김기현, 권선동이 노리는 것 같아요. 원내대표 했으니까 당대표로 가는 수순을 밟는 것 근데 같아요. 권성동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 분명히 윤핵관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힘없는 윤핵관으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점점. 그거 이렇게 되면 밀려나게 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키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당대표까지는 못할 것 같다 하는 거고 나경원이 재밌습니다. 그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준석 씨가 조심할 거는 저도 한두 번인 줄 알았더니 지금 나온 걸로는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꽤 오래 받았어요. 뭘요? 그 접대를. 무슨 접대요? 그리고 지금 저기요 얘기해주고 가세요. 김성진 대표가 감옥에서 지금 김소연 국민의힘 한때 지역위원장이었고 민주당에서 넘어간 사람인데 그 변호사가 나와서 하는 말 보면 정황 증거들이 하나하나 다 쌓아놓기 때문에 6개월 정도면 경찰에서 사법 처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이준석은 대한민국 지금 경찰청장 이번에 다시 또 이제 임명했잖아요. 네. 아마 목을 딱 쥐고 흔들 겁니다. 경찰을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 하는 걸 정점식 의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갖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쪽에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안철수계를 어떻게 할 거냐가 결국은 안철수계가 잡음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달려있거든요. 징징대고 언론 붙잡고 하는 건 또 제법 합니다. 안철수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니까 국민의힘은 점점 내다보면서 싸움거리가 많아지고 있다. 그쪽이 시끄러우면 우리가 좀 뭉치고 윤석열 씨가 제대로 정부를 이끌지 못하고 있으면 책할 게 많아지는데 우리만 형태를 갖추면 된다. 비대위가 잘하면 된다. 아니 김현정 위원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그 어느 구름에서 비 올지 모른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예. 정치권이 되게 막 돌고 되게 냉엄한 것 같아. 우리 옛날에 홍준표 시장이 업보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맞아요. 정리해버렸잖아요. 그 손학규 대표 추천할 때 그 이준석
그 대표가 얼마나 그 저기 했어요. 모질겠다고 세게 모질게 했죠. 했죠. 그게 딱 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고. 야,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살아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참, 이게 정말 좀비야. 그래서 제가 공포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어도 아니더라고요. 아, 우리 나경원 의원 또 다시 살아오면 우리 안진걸 소장 또 계속 고발 그 저희랑 합동 고발 엄청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이 13번을 다시 띄웠어.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거는 이수진 의원에게 뺏겼던 자리를 다시 내가 치고 나가겠다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존재감. 아 정말 안 그나저나 죽어 안 죽어. 우리가 이 정치 여야 이렇게 다 따져보고 그러는데 진짜 사실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이 여러분들 금융 전문가예요. 우리 김현정 비대위원께서 보는 요즘 뭐가 가장 심각해요? 윤석열 정부나 현재 금융 위기 막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고 네. 가계 물가가 엄청 오르고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데 전문 분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그 서민들이 삶이 되게 힘드냐 안 힘드냐를 판단하는 가장 그 큰 척도가 가계부채거든요. 예. 가계부채가 지금 1,860조예요. 1,860조.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사내 유보하는 그 유보금 있잖아요. 유보금. 그게 1,000조가 넘었거든요. 1000조. 예. 그러니까 기업들은 돈을 쌓아놓고 쌓아놓고 투자를 있고.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시민들은 빚더미 안에 지금 올라가는 이런 상황인데 네. 지금 물가가 올라가서 이제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제 더 이제 힘든 상황으로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IMF나 2008년대 금융위기보다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하는 전문가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네. 뭡니까? 그 법인세 감면해주고 그렇죠. 부자 감세. 부자 감세. 세수를 줄이는 예, 정책. 그렇게 하고 그 증권 거래세 관련된 것도 그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슈퍼 개미들 있잖아요. 그 막 그 100억 이상 그 저기 투자한 사람들만 저기 세금을 내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친서민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있잖아요. 그 네. 자본주의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건데 거기서조차도 신자유주의 이제 이거는 종말을 고했다라고 자백하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정책에 지금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큰 정부가 지금 되고 그 이게 지금 그때 우리 이명박 정부 때잖아요. 그게 네. 그때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억나시죠? 네. 그때 그 정책을 해갖고 그런 일이 사단이 벌어졌는데 낙수 효과. 예 지금 다시 그 MB 정부 때를 그대로 지금 돌아가서 듣다니까 여러분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8월 15일 날 나갈 거야. 특사 받았어. 안 돼. 정말 나가자. 8월 15일. 정말 걱정들이 많아요. 이 지금 정부 우리 윤석열 정부의 경제 민생 정책을 발표하는 거 보면 정말 그 반노동자적인 것들 막 대놓고 막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 이럴 줄 몰랐냐고 진짜. 아 근데 정말 저 지금 그런 게 있어요. 그 경제 고통 지수라고 네. 살면서 이렇게 경제 고통 지수라는 거를 하는데 지금 8.8이다. 제가 오늘 발언했거든요. 예. 8.8인데 그 2008년 금융위기 때가 9.0이었대요. 오유. 예, 그 수치까지 오, 온 수치까지 거예요. 올라왔네요. 예,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였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특히 외환보유고 쪽이 심각하다면서요. 아, 그렇죠. 우리가 한때 또 정상화 시켰다가 네. 지금 잘못된 정책 때문에 물타기하는 동안에 계속 빠지고 있다는데 공환율 정책으로 공환율이니까 환율이 계속 그렇죠. 올라지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예.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네. 금융위원장을 모처럼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했어요. 감독원장이 검사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감독원이 오늘, 보냈지만 그냥 청문회 없이 이렇게 통과시키는 거 할 때 사실 이쪽이야말로 정말 청문회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특히 경제나 민생이 어려우면 그 왜 통상 그러잖아요. 그 형식적으로는 아마 대통령이 여야 당수들한테 뭐 영수회담 하자 그래서 이거를 좀 비상대책회의 하죠. 이렇게 좀 해서 좀 경제 민생 문제를 좀 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런 생각도 전 정권 뒤만 캐고 앉아 있잖아요. 아니 오죽하면 한심하게. 우상호 위원장이 요청하면 응하겠다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까 지금. 예. 지금은 진짜 여야 뭐 정 다 그 구별 없이 지금 민생이나 경제 문제 살리는 데는 정말 거국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민주당이 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고 막 지금 뭐 임시국회라도 열고 좀 이런 선제적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이제 있죠. 룰 갖고 너무 우리가 시간을 낭비했어. 진짜 그러니까요. 너무 쓸데없는 싸움을 했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저는 늘 보면 떠오르는 게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MB 때 인물이 강만수라고 있습니다. 예, 예.
뭐 대단하게 뉴욕대 경제학 나오고 존경받는 그 다보스 고대 포럼에서 선후배잖아요. 상도 받고 막 그러고 난리쳤는데 경제는 1도 몰랐어요. 실물 경제 돌아가는 걸 몰라서 온갖 위기가 왔는데도 혼자 괜찮다 하고 자기 자리만 보존하다 사는 회장하면서 뭐 총재로 올리고 별 생쇼를 다 만수무강 했는데 뭐랬잖아요. 자기만 챙기고 경제 완전히 망가뜨렸던 사람이거든요. 잘 모르는데 자리만 탐하는 거. 이게 금융 감독하는 쪽이고 금융 정책을 세우는 쪽에서는 굉장한 위기입니다. 환율이 1원 올라가냐 내려가냐 어떤 정책을 펴냐에 따라서 살아나는 산업이 있고 죽는 산업이 있고 경제 전체의 타격이 심각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을 앉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환율 모르겠어요. 1,300원은 거의 IMF 때 우리나라 돈의 가치랑 시작할 비슷하게 예, 가는 거라서 이거 정말 심각한데 뭐 보면 검사들이 압수수색하면 되는 줄 알아요. 무슨 일만 발생하면. 그러니까 그냥. 행정과 수사는 다른 건데 네. 지금 윤석열 네. 정부의 가장 큰 문제죠. 여러분들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 이런 분 제가 볼 때는 진짜 진작 국회 갔어야 되는데 맞아요. 참 왜 야인 생활 몇 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벌써 제가 알기로 말해 한 6년째 민주당 언제 지금 아니 저는 지난 영입- 총선 때 들어왔으니까 2020년에 들어오신 예. 여기도 인재 영입이시죠. 그전까지 금융노조 위원장했죠. 네. 그 전까지 금융노조 위원장을 하시면서 노동투쟁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금융노조였으니까 이제 금융하고 이렇게 노조 활동 같이. 그리고 2020년 총선 때 영입 인사 들어오셨는데 제일 안 풀린 케이스예요. 몇천 표 얼마였죠? 그때 상대가 누구였죠? 1,800. 1,800. 아, 1,800표를 친 거예요. 예. 요 다음이 남영이 이제 아깝게 아, 그때 상대가 누구였어요? 유유동 의원. 요이동인데 사람 이제 2년도 안 남았네요. 1년 10개월 남았습니다. 이번에 아직 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역은 제가 보면 사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 꼭 2024년에는 들어가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광고 좀 해드리면 평택 김현정 네. 유튜브가 있습니다. 평택 김현정 유튜브 구독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아, 9.44 됐어요. 저때 이번에 그렇습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 김현정 위원장님은요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가 2020년 1월 29일 날 생겼을 때 저희 원년 멤버예요. 원년 멤버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번에 비대위의 사건이 터졌을 때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문자로 소통을 하면서 그거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요. 아니 정말 저희가 궁금증 질문에 나중에 답변하시죠. 나중에 답변을 좀 해주셨어요. 아 그때 우리 총수께서 밖에서 밤새서 너무- 거기 예. 그 당 앞에서 있는데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럼요. 제가 바로 결정남 알려드리겠다고. 네, 저 근데 진짜 죽을 뻔했어요. 아니 진짜 뭐 나쁜 얘기를 뭐 안에 누가 뭐라 그래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곧 회의를 시작합니다. 네. 우리 밖에 계신 분들 고생하시는 거 다 이미 지도부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정도가 온 것이지. 하여튼 시민들 노동운동하셔서 그런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국회 가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계시는 우리 촛불장터, 연일 촛불장터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음 네이버 촛불장터 가시면요 정말 좋은 제품들 많고 여기는 비싼 건 없어요. 근데 좋은 제품 많습니다. 여러분들 촛불장터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쇼핑해봤자 몸 피곤하고 더워요. 저는 그 얼마 전까지 그 아주 즐겨 먹던 수박 주스 요번에 촛불장터에서 새로 주문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먹을거리들 어떻게 될까 아주 아이스팩에 제대로 정갈하게 담아서 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촛불장터에 먹을거리나 여러 가지 있는 것들 보면서 정을 갖고 하다 보면 처음 가입할 때 2,000원 주는 2,000원씩 것도 줘요. 있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제품마다 각 좋은 상점들이 있거든요. 즐겨찾기 하셔서 계속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배송해서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보면 그 화면 좀 보여주시면 신제품 코너가 있어요. 네. 신제품 맨날 그 제품이 아니라 매일매일 신제품이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입점 공급 상품 맨 위에 나오고 딱 신제품 예, 클릭하시면 보면은 새로 들어온 게 또 이렇게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느덧 빨리 1시간이 지났는데 또 수요일 날 우리 김현정 비대위원님 네. 그때는 좀 국민의힘과 막 가열차게 싸우는 거 저희가 비대위 영상 오늘도 김현정 그랬구나. 예. 비대위원님 거 올라갔는데 예. 마지막으로 우리 돌아가면서 한 분씩 말씀 좀 해주시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여튼 여기 대표적인 진보 스피커도 세 분하고 이렇게 하니까 방송이 너무 편한데요. 금방 가죠. 우리 곽세님하고도 제가
그 민생 정경유착 맞아요. 안중근 저희 소장하고 꽤 한 했죠. 4, 그렇죠. 5개월 같이 이제 네. 고정 같이 했었는데 우리 노동열 우리 앵커 너무 제가 친애하는 존경하는 이렇게 우리 제가 존경합니다. 우리 노동자하고 행사 있으면 내가 꼭 초청하고 막 그러는데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 됐고요. 우리 또 총수님께서 네. 이렇게 또 저를 많이 이렇게 띄워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아니에요. 저희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인재들. 8월 28일까지 임기인데 아, 그때까지 한 달 반 동안 최선을 이제 다해서. 아이고. 끝나고 나서도 저희 계속 예. 월수 같이 해도 너무 좋고요. 그럼요. 제가 못 나오는 우리 셋 중에 꼭 한 명씩 빠꾸릴 때가 있어요. 고정 멤버였으면 좋겠고 김연경 TV 이왕 된 거 10,000명 만듭시다. 네. 그래요. 좀 금방 만들어 주세요. 10,000명 몇 명? 지금 몇 명이에요? 10,000명 됐을 것 같은데. 9,500명 됐겠네 현재. 여러분들 평택 김현정 지금 제가 위에다가 9.67. 야. 9.6. 여러분들 위에 지금 우리 500명 매니저님이 고정 댓글 해놨잖아요. 고정 댓글 해놨으니까 가갖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많은 정보들 지금 8월달까지 전당대회 중간중간에도 많은 소식 알려주실 거고 저희 시민들이랑 그 지역마다 이제 전당대회 하잖아요. 네.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랑 시사탑 회원들이랑 텐트 치고 다 할 때 입장하시기 전에 꼭 들리세요. 예. 그리고 곽대무스 선생님이랑 노정열 방송님이랑 아이고. 저희가 매일 팔도 일하면 가나요 이제 또? 팔- 또- 갈 거예요. 팔도 일하면 아주 한번 뭐. 가야 돼요.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준비하셔야 돼요. 저희가 8월 6일 날은 어디서 모여라라고 하면 텐트 다 쳐놓고 할 거니까. 머지않았어요. 이제 한 바퀴 돌 거니까 다. 저희 어차피 또 이제 더위야 가라. 그럼 더울 텐데 이거. 또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노정열 방송인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아무튼 우리 저 비대위원들 여러분이 구성이 있어서 저희가 분석도 했었는데 우리 더 원협 92명의 소중한 위원장님들과 함께한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 응원하고요. 아, 또 8월 말까지 저희가 또 열심히 전국을 돌 생각을 하니까 재밌죠. 그렇기도 하고 제가 그날 1박 2일 그 밤샘 농성할 때 걱정했던 게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이제 할 일 있으니까 집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5, 6, 70대들이었어요. 진짜 탈진할까 봐 걱정을 했어요. 이 마음을 우리 우상호 비대위원 체제가 잘 헤아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승만 노정열의 10시야 TV 네. 들려주세요. 10시야 목요일 날 하나요? 네, 오늘도 하고 목요일도 하고. 네. 네, 서승만 TV 10시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나 마지막으로 우리 곽동수 TV도 네.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 20만 거의 와. 18만 8천이고요. 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 인생 뭐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이야기 나누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이재명 당대표 만들면 되는 겁니다. 별거 없는데 그래도 끝까지 최선 다합시다. 이길 수 있다 생각 갖고 즐겁게 당대표 선거 그리고 최고위원 좋은 분들 많이 뽑도록 저희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이재명을 해주십시오. 당대표를 만든다고요? 네. 어우, 저는 대통령 만들 거예요. 될 때까지. 언제 그럼. 시기가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럼 저는 될 때까지. 그게 5년 후라고 생각했는데 더 아, 빨리 올 수도 있 빨라지겠어 지금. 빨리 정말로. 올 수 있을 거. 지금 민심이요. 잠깐만, 내가 구독을 안 했네. 아니 이런- 민심이 지금 보리스 존슨이 네. 낙마했어요. 엊그제. 그치. 그리고 스리랑카는 지금 대통령과 총리가 다 낙마했어요. 아주 난리가 났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잘못하는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판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게 모바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정보도 빨렸지만 네. 직접 의견을 정할 수 있게 된 게 머지않아 전 세계는 직접 민주주의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사실. 네, 9.84. 아,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밤에 하든가 아니면 곽동 선생님이 좀 채워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3년 동안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 지지자분들이 정치 상황에 따라서 늘 좀 막 파동이 있었는데 늘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희 믿어주시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정치 클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